이보세요, 아가씨. 한 여자의 30년 청춘이 당신 생각엔 돈으로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1,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양복 안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영수증 한 장에 불과합니까? 그것은 그 운명의 밤. 제가 스스로에게 수천 번도 더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금박 입힌 화려한 세 장이 벗겨지고 녹슬고 뼈 시리게 차가운 쇠창살이 드러난 바로 그 밤 말입니다. 저는 박미선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박사모님이라 부릅니다. 한남 더 힐 고급 아파트 분녀회의 이상적인 롤모델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대형 건설사 대표이고 자식들은 모두 미국에 정착해 순종적이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도 없는 블랙카드를 가지고 있고 드레스룸은 에르메스 가방으로 가득 차 있으며 주름 하나 허용하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관리된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지문인식으로 잠긴 저 무거운 오크 원목 문 뒤에서 저는 그저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인 도자기 인형일 뿐이라는 것을요. 아름답고 완벽하지만 영혼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날 밤은 저희의 결혼 3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30년 진주 혼식입니다. 사람들은 진주가 아픔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모래알이 조개의 살을 찢는 고통을 견뎌내어 만들어진다고 말입니다. 제 결혼 생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진주는 어찌 이리도 찌그러져 있을까요? 벽에 걸린 괴종시계가 똑딱 똑딱 리듬을 맞춥니다. 150제곱미터의 넓은 거실에 메마른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마치 관뚜껑에 못을 박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짧은 바늘은 이미 11시를 넘었고 긴 바늘은 서서히 12시를 향해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길게 뻗은 식탁 위, 바닐라 향초는 이미 다 타버렸고 촛농은 상아색 식탁보 위로 흘러내려 굳은 눈물방울처럼 보였습니다. 후추 소스를 곁들인 와규 스테이크는 차갑게 식어버렸고 기름기는 하얗게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전에 따놓은 샤토 라피트 1982년산 레드 와인은 그 진한 향기가 이제 덧없는 기다림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밤하늘 같은 짙은 푸른색 세틴 실크 드레스를 입고 시어머니께서 결혼식 날 주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정성껏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연애할 때 남편이 칭찬했던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저는 마치 조각상처럼 앉아 주인이 돌아와 칭찬 한마디 던져주기를 아니면 그저 눈길 한번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띠띠띠 철컥. 전자도어록 소리가 신호탄처럼 울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0년간 훈련된 파블로프의 개처럼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가장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최 회장, 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5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재해 보였습니다. 잘 정돈된 희끗한 머리카락, 다부진 체격을 감싸는 이탈리아 수제 맞춤 정장까지. 하지만 문지방을 넘자마자 역겨운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진동하는 위스키 냄새, 모직 원단에 배어든 차가운 담배 연기 냄새.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지만 칼날처럼 예리한 샤넬 넘버 5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것은 제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은은한 연곶 향만 씁니다. 넘버 5는 너무 진하고 너무 관능적이고 너무나 여자의 냄새입니다. 다녀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그의 손에서 서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녁 준비해 두었는데 최 회장은 저를 1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질반질한 구두를 바닥에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고 인상을 찌푸리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먹었어. 접대하느라 피곤해 죽겠네.
당신이 치워. 난 먼저 잘 테니까. 그의 말은 짧고 차가웠으며 오후 내내 연습했던 제 축하 인사를 목구멍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는 성대한 파티 테이블을 마치 쓰레기라도 되는 양 스쳐 지나가더니 곧장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오직 시계의 똑딱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서류 가방을 든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꿀꺽 삼켰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눈물을 속으로 삼키는 기술을 달인의 경지까지 연마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울어서 뭐 하겠습니까? 울면 눈만 붓고 못생겨져서 남편이 더 싫어할 뿐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제 본분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외투를 옷걸이에 거는 일입니다. 재킷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깨에 주름을 펴주었습니다. 꼼꼼한 아내의 습관대로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기 전에 주머니를 뒤져 잡동사니를 꺼냈습니다. 라이터 하나, 거래처 명함 몇 장, 그리고 약간 구겨진 손수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왼쪽 안주머니에서 딱딱하고 네모난 물건이 손에 잡혔습니다. 짙은 붉은색 벨벳 상자였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요동쳤습니다. 희미하고 어리석은 희망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설마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까의 냉담함은 너무 피곤해서 쓴 가면이었을까요? 나를 위해 선물을 샀던 걸까요? 맞아요. 30년인데 어떻게 잊겠어요? 내일 아침에 주려고 했던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작고 고급스러운 티파니 앤 코의 보석 상자였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안에는 반지도 목걸이도 귀걸이도 없었습니다. 오직 매끄러운 검은 벨벳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밑바닥 스펀지 아래에 급하게 접어 넣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검은색 잉크로 찍힌 글자 하나하나가 제 눈앞에서 춤을 추듯 선명하고 잔인하게 박혔습니다. 상품명 다이아몬드 하트 펜던트 목걸이 이터널 러브 컬렉션 가격 1,000만 원 시간 오늘 18시 30분 배송 메모 예쁘게 포장해서 리버사이드 아파트 271045로 보낼 것 수령인 자기 메시지 포함 우리 만난 지 3개월 축하해. 진짜 남자가 된 기분을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 주변의 모든 소리가 꺼진 듯 했습니다. 시계 소리도 창밖의 바람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귀 옆에서 피가 솟구치는 소리만 폭포수처럼 들렸습니다. 자기, 김비서, 진짜 남자가 된 기분. 알고 보니 제가 땀을 흘리며 고기를 굽고 꽃병에 장미를 하나하나 꽂으며 그를 기다리던 그 시간에 그는 제 딸벌 되는 여자아이 목에 1,000만 원짜리 목걸이를 걸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젊은 육체 곁에서 남자의 기분을 찾고 있었고 그에게 두 아이를 낳아주고 자신의 커리어까지 희생하며 뒤를 지켜준 저는 빈 상자와 냉대만을 받았습니다. 1,000만 원. 우리 가족에게 그 돈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배신의 대가로 책정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요? 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저 벨벳 상자 안에 텅 빈 숫자 0입니까? 저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달려가 그를 갈기갈기 찢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저 같은 위치의 여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장이 조각나더라도 체면을 지키고 우아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스르르 미끄러져 현관의 차가운 마룻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비싼 실크 드레스가
시든 꽃처럼 주변으로 퍼졌습니다. 저는 손에 쥔 영수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가슴에 뚫린 구멍에 비하면 그 육체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현관에 큰 거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짙은 화장을 하고 고급 진주 목걸이를 한 중년 여자가 거지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감정의 거지였습니다. 박미선. 저는 거울 속에 저 자신에게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꼴을 좀 봐라. 너는 이 집에서 뭐니? 아내니? 아니면 숨 쉬는 고급 가구니? 그저 전시용이고 청소만 하는 존재니? 저는 굳게 닫힌 침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남편은 곤히 자고 있겠지요. 아마도 탱탱한 피부 위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친 섹시한 비서를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아내가 밖에서 죽어가고 있는지 살았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고독은 폭풍처럼 몰아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차갑게 얼음물이 녹아 옷감과 모공 하나하나에 스며들듯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하며 일어났습니다.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갑게 식은 와규 스테이크를 바라보았습니다. 포크를 들어 한 조각 찍어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었습니다. 고기는 차갑고 굳은 기름이 입천장에 달라붙어 밍밍하고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씹고 계속 삼켰습니다. 수모를 삼키고 쓰라림을 삼키고 낭비해버린 제 청춘까지 위장 속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텅 빈 벨벳 상자를 들고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칫했습니다. 아닙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화장대 위 비싼 영양크림 바로 옆에 반듯하게 올려두었습니다. 그곳에 둘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보게 될 것입니다. 박미선은 결혼 30주년 기념일 밤에 죽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 육체 안에 사는 여자는 더 이상 식어버린 밥상 머리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멍청하고 순종적인 아내가 아닐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넓은 집은 너무나 고요해서 벽 속의 흰개미가 나무를 갉아먹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고독이 제 영혼을 갉아먹는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새벽 1시, 사방이 막힌 벽의 답답함을 견딜 수 없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도둑과 외로운 사람들만이 이 시간에 깨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도둑은 아니지만 삶에 대한 믿음을 막 도둑 맞았습니다. 저는 센서 등이 차갑게 켜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더럽고 악취 나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운명이 소나무 향이 나는 남자의 모습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 사람은 제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때로는 한밤중에 급하게 끓인 라면 한 그릇이 산의 진미보다 더 따뜻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 1시. 한남 더 힐의 복도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센서 등이 켜지며 길고 차가운 빛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서울 최고의 고급 아파트가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이어지는 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얇은 실크 잠옷 위에 급하게 롱코트를 걸쳤습니다. 양손에는 큰 쓰레기 봉투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생활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묵직하고 물기가 흥건한 다른 하나에는 결혼 30주년 파티의 시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최고급 와규 조각들, 지식여진 장미꽃들, 그리고 상처 입은 제 자존심까지 모두 그 검은 비닐봉지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당장 버려야 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부엌에서 그 실패의 잔해를 다시 보는 것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제게 그것들은 남은 음식이 아니라 박미선이라는 여자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증거물이었습니다. 화물용 승강기를 타고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곳은 최신 환기 시스템과 방향제로 부패의 냄새를 교묘하게 가리고 있었지만 발효된 음식물 쓰레기 특유의 비릿한 악취까지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제 결혼 생활 같았습니다.
겉은 돈과 지위라는 화려한 페인트로 칠해져 있지만 속은 이미 오래전에 썩어 문드러진 건 말입니다.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누가 새벽 1시에 쓰레기를 버리러 오겠습니까? 만성 불면증 환자나 저처럼 세상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구역 구석. 하얀 넌 불빛 아래 한 남자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회색 트레이닝복에 슬리퍼를 신은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서두르는 기색 없이 그는 꼼꼼하게 종이 상자를 해체하고 납작하게 눌러 차곡차곡 쌓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형을 조립하는 기술자처럼 보였습니다. 찌익 찌익 테이프 뜯는 소리가 적막한 공간에 메마르게 울렸습니다. 저는 멈칫하며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꼴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울어 퉁퉁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악취. 나는 쓰레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라니요. 하지만 그때 둔함이 아니면 탈진으로 인한 떨림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왼손에 든 음식물 쓰레기 봉투의 손잡이가 갑자기 미끄러졌습니다. 봉투가 미끄러운 타일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퍽! 봉투 입구가 터졌습니다. 후추 소스가 미역국, 남은 음식물과 섞여 사방으로 튀었고 제 명품 양털 슬리퍼와 코트 자락에도 튀었습니다. 맙소사. 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이 화끈거려 어쩔 줄 몰랐습니다. 검고 끈적한 국물이 반짝이는 바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몸을 숙여 맨손으로 그 엉망진창인 것들을 다시 담으려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빨리 치워야 해. 아무도 못 보게. 살림 못하는 여자라고 욕먹지 않게. 만지지 마세요. 더럽습니다.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정수리 위에서 울리며 제 손을 막았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까 그 남자가 어느새 제 앞에 와 있었습니다. 남편과 비슷한 연배로 보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남편이 차갑고 날카로운 유리를 두른 마철루라면 이 남자는 숲속에 묵묵히 서 있는 늙은 고목 같았습니다. 그는 둥근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있었고 희끗한 머리카락을 길러 뒤로 가볍게 묶었으며 얼굴에는 짜증과 계산이 아닌 웃음으로 생긴 주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그는 말하더니 재빨리 몸을 돌려 구석에 있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왔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해를 끼쳐 죄송합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옷에 묻은 얼룩을 가리려 애썼고 치욕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언제나 완벽하고 깔끔했던 박 사모님이 이제 낯선 남자 앞에서 끈적한 쓰레기 더미 속에 서 있다니요.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몸짓으로 저를 가볍게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뒤로 좀 물러나 계세요. 옷에 더 묻겠어요. 이런 소스는 잘 지워지지도 않거든요.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더럽다거나 불쾌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깔끔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쓸어 담아 봉투에 넣고 기술자처럼 단단한 매듭으로 입구를 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도 호스를 가져와 바닥을 씻어내고 더러운 물을 배수구로 밀어 넣었습니다. 모든 일이 2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가 일어나 제게 다가왔을 때 기묘한 향기가 훅 끼쳐와 제 후각을 감쌌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도 독한 술 냄새도 쓰레기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나무 향이었습니다. 소박하고 따뜻하며 송진과 갓 잘라낸 톱밥 냄새가 섞인 알싸한 향이었습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울창한 숲이나 동화 속의 평온한 통나무집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향기는 방금 전 남편에게서 났던 음탕한 샤넬 넘버 5와 차가운 술 냄새와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지끈거리던 두통이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가 나무십 사이로 부는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발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제 크림색 양털 슬리퍼에게 검은 소스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발을 움츠려 감추려 했습니다. 남편이 이 꼴을 봤다면 분명 인상을 쓰며 말했을 겁니다. 당신은 걷는 게 왜 그 모양이야? 이 슬리퍼가 60만 원짜리인 건 알아. 돈 아까운 줄을 모르네. 앞에 있는 남자는 주머니에서 체크무늬 면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요즘 남자들은 거의 쓰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그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한쪽 무릎을 바닥에 꿇고 자신의 손수건으로 제 슬리퍼 앞코에 묻은 얼룩을 부드럽게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당연히 해야 할 일처럼 보였습니다. 여자의 신발은 보석과도 같죠?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그가 말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얼룩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좋은 신발인데 얼룩이 오래 남아서 망가지면 아깝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얇은 양말을 신으셨는데 물이 스며들면 발 시리십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발이 시리다니요. 30년 아내로 살면서 남편은 제 발이 시린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바닥이 깨끗한지, 밥이 따뜻한지, 자기 옷이 다림질 되었는지만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남자는 깊은 밤 악취. 나는 쓰레기장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제 신발을 닦아주며 제가 추울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더러워진 손수건을 접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바로 위층 15층에 사는 준혁입니다. 은퇴한 건축가인데 소일거리로 목공을 하다 보니 늦게 자는 게 습관이 됐네요. 다음에 쓰레기 버리러 오실 땐 장갑 꼭 끼세요. 이 봉투들이 날카로워서 손 베이기 쉽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안경 너머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는 선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고맙다는 인사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14층 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선님. 어서 올라가세요. 이슬 내려서 춥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는 깔끔하게 분리된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들고 등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조금 마른 체격이었지만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이상하게도 거대하고 듬직해 보였습니다. 저는 분리수거장에 몇 분간 더 홀로 서 있었습니다. 깨끗해진 슬리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얼룩은 사라지고 약간의 습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넓은 아파트로 돌아와 텅 빈 킹사이즈 침대에 올랐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고 그 무심한 소리가 방을 울렸습니다. 그의 몸에 밴 여자의 향수 냄새가 여전히 떠다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을 감자 가시 돋친 샤넬 넘버 5 향기는 밀려나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제 머릿속에는 따뜻한 송진 냄새와 신발이 참 예쁘네요. 발 시리십니다. 하던 낮고 굵은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허기를 느꼈습니다. 음식에 대한 허기가 아니라 욕망이나 의무가 섞이지 않은 다정한 손길과 관심에 대한 굶주림이었습니다. 저는 왼쪽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늙고 지친 제 심장이 낯선 박동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심장은 묻고 있었을 것입니다. 위층, 나무 냄새와 따스한 향기가 있는 그곳에 나처럼 길 잃은 영혼이 쉴 수 있는 작은 안식처가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서울의 여름밤은 무덥고 답답합니다. 마치 물에 젖은 소미불이 도시를 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집의 중앙 냉방 시스템은 항상 섭씨 22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차갑습니다. 고요합니다. 완벽합니다. 남편은 부산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적어도 아이패드 일정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의 파트너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지만 질투할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질투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제 에너지는 지난 30년 동안 이어진 긴 고독에 의해 모두 빨려 나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집 안에서 제가 숨을 쉴 수 있다고 느끼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영혼 없는 비싼 섬유 유연제 냄새가 아니라 도시의 매연 냄새와 아스팔트 열기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제가 비록 그곳에 속해 있지는 않더라도 바깥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냄새들입니다. 유리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차들이 불개미 떼처럼 기어 다닙니다. 무심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실연당한 젊은 아가씨들처럼 흑흑거리는 울음이 아닙니다. 55살 여자의 눈물은 참 묘합니다. 밖으로 흐르기보다는 속으로 흐르는 게 더 많습니다. 고요하고 짜고 무겁습니다. 저는 제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피부가 처지기 시작하는데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립니다. 제 한숨소리가 밤의 어둠에 삼켜져 아무도 듣지 못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웁니다. 또 한숨이네.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일까요? 누군가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저 환청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때 작은 소리가 들려와 제 생각의 흐름을 깨뜨렸습니다. 끼익. 저는 눈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위층인 15층 베란다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라탄 바구니였습니다. 투박하게 손으로 짠 바구니가 가늘지만 튼튼한 밧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밤바람에 가볍게 흔들리며 마치 늙은 요정이 부리는 서툰 마법처럼 제 눈앞으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바구니를 받았습니다. 바구니가 손에 닿자마자 진하고 매혹적인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도시의 매연 냄새마저 압도할 정도였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아주 작은 화분이 있었습니다. 짙은 초록색 잎사귀 사이로 하얀 꽃들이 막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야레향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야만 향기를 뿜어내는 꽃입니다. 밤에 사는 사람들, 태양 아래서는 드러낼 수 없는 은밀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꽃입니다. 화분 옆에는 4등분으로 접힌 연노랑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꾹꾹 눌러 쓴 강인하고 힘있는 필체. 검은 잉크가 종이에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힘을 쓰는데 익숙한 사람. 아마도 목수나 건축가의 글씨 같았습니다. 매일 밤 당신의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귀가 너무 밝아서, 그리고 바닥이 너무 얇아서 미안합니다. 이 야레향은 밤이 되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그 향기가 당신의 영혼을 달래줄 겁니다. 당신의 조용한 아름다움처럼 말입니다. 그만 우세요. 눈물은 짜서 떨어지면 꽃이 시들어버릴 겁니다. 서명. 위층 사는 시끄러운 이웃 아저씨. 저는 그 글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눈앞에서 춤을 추다 다시 차오르는 눈물 때문에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마음의 동요로 인한 눈물이었습니다. 당신의 조용한 아름다움처럼. 지난 30년 동안 남편은 제가 다이아몬드를 찼을 때, 명품 드레스를 입었을 때,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길을 살려주었을 때만 예쁘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저의 조용한 아름다움을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인내하고 희생하고 밤을 지사온 그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런데 쓰레기장에서 딱 한 번 만난 낯선 남자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우아한 박 사모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한숨 쉬는 여자를 들었습니다. 그는 철근 콘크리트 천장을 뚫고 들려오는 보이지 않는 소리를 통해 제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화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야레향의 달콤하고 따뜻한 향기가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에어컨의 냉기를 몰아냈습니다. 저는 위층 베란다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스름한 어둠 속에서 난간에 기대선 사람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담배 끝에 작은 불씨가 붉게 타오르다 사라졌습니다. 그가 거기 있었습니다. 침묵하며 지켜보며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줄을 당겨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든든한 늙은 소나무처럼 서서 밤하늘의 거대한 고독으로부터 저를 막아주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일그러졌지만 더 없이 홀가분한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가 잘 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바람결에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가볍게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날 밤 비싼 향수 대신 화분을 침대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저는 누워서 그 소박한 향기를 맡았습니다. 낭만이란 촛불 켠 저녁 식사나 교향악단 연주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낭만은 때때로 당신이 추락하고 있을 때 정확한 타이밍에 내려온 라탄 바구니이며 당신은 투명 인간이 아니라고. 당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누군가 당신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다고 상기시켜주는 쪽지 한 장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화분은 제 마음에 반란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데워주는 글을 쓴 그 손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걸어 나가고 싶었습니다. 15층으로 이어지는 비상계단을 오를 용기를 내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로는 몇 초면 되지만 저는 걸어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덫에 걸린 참새처럼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킬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손에는 직접 만든 오색 경단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동글동글하고 쫄깃한 떡을 새벽부터 빚어 종이 상자에 담고 리본을 묶었습니다. 명세기 회장님 사모님인데 이웃에게 감사 선물 하나 주러 가는 길이 마치 밀수꾼처럼 은밀하다니요. 제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허수음이 났습니다. 옷을 3벌이나 갈아입은 끝에 수수한 베이지색 리넨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두꺼운 화장을 지우고 입술 보호제만 살짝 발랐습니다. 돈 냄새와 화장품 냄새가 나는 박 사모님이 아니라 그냥 미선으로서 그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똑똑똑. 메마른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무 문은 마치 주인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거의 즉시 열렸습니다. 준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편안한 집 옷차림이었지만 오늘은 나무 먼지가 가득 묻은 갈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미선님. 그가 놀라며 안경 너머 눈을 반짝였습니다. 놀러 오신 건가요? 아니면 또 시간을 착각해서 쓰레기를 버리러 오셨나요? 그의 농담에 긴장이 반쯤 풀렸습니다. 떡을 좀 가져왔습니다. 야래향 화분 고마워요. 꽃이 참 예쁘게 피었어요. 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며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밖에 서 있으면 바람 들어옵니다. 그는 손을 저으며 문을 활짝 열어 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치 옛 친구를 맞이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의 아파트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같은 아파트 구조였지만 그의 집에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도, 벽에 걸린 수십억 원짜리 난해한 추상화도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원목이 깔려 있어 밟는 느낌이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곳곳에 수제 목재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책장, 찻상, 의자들 모두 니스칠을 하지 않아 거친 나무 결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알싸한 송진 냄새와 갓볶은 커피 향이 가득했습니다. 구석에 있는 오래된 턴테이블에서는 케니지의 색소폰 연주가 애절하고 느릿하게 흘러나와 영혼의 구석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집이 좀 어수선하죠. 이해해 주세요. 테이블 다리를 고치던 중이라서요. 그가 앞치마를 벗으며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식탁 위에는 라면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매콤한 라면 냄새와 향긋한 대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 냄새를 맡아본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남편은 라면을 쓰레기 음식이라 부르며
상류층 격조에 맞지 않는다고 집안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혹시 이 늙은 독거노인과 라면 한 그릇 나눠 드시는 게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같이 드시겠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눈빛은 진심으로 권하고 있었습니다. 가져오신 떡은 디저트로 딱이겠네요. 거절해야 마땅했습니다. 집에는 도우미가 샥스핀 수프와 랍스터 샐러드를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하지만 라면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가느다란 김을 보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울려 주인을 배신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야 저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우리는 작은 오크 원목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도 와인도 없이 그저 나무 젓가락 2벌과 라면 냄비 하나가 라탄 받침대 위에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작은 그릇을 가져와 제게 라면을 덜어주었습니다. 붉은 국물을 조심스럽게 더 담고 파릇파릇한 대파를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습니다. 라면은 식으면 버려야 해요. 그가 웃으며 그릇을 제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면을 한 젓가락 집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고춧가루의 매운맛, 싸구려 면발의 쫄깃함, 바의 단맛이 어우러져 입안에서 폭발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혼자 삼켜야 했던 그 어떤 차가운 산의 진미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준혁 씨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배추김치 한 조각을 집어 제 숟가락 위에 살포시 올려주었습니다. 이 김치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니가 담가 보내주신 건데 알맞게 익었습니다. 남에게 반찬을 집어주는 행동, 한국 문화에서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제 인생을 뒤흔드는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고기 한 점 집어준 적이 없습니다. 과일 깎아라, 술 따라, 명령만 할 줄 알았지. 그런데 이 남자는 제 그릇이 비었는지, 숟가락에 반찬이 부족하지 않은지 살피고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준혁 씨가 턱을 괴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젓가락을 쥔 제 손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망설이더니 손을 뻗어 엄지와 검지에 박힌 굳은 살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수천 시간 동안 칼을 쥐고 고기를 썰고 마늘을 찢느라 생긴 흔적이었습니다. 이 손 고생을 참 많이 했군요. 그의 목소리가 첼로의 저음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불에 댄 듯 손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투박하고 따뜻한 그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등골을 타고 전류가 흐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스킨 헝거, 즉 접촉에 대한 굶주림이었습니다. 과학에서는 이를 동족과의 접촉을 원하는 생물학적 욕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제게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육체의 비명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의 손길은 침대 위에서의 의무였고 서두르고 거칠었으며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길은 달랐습니다.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쾌락을 찾기 위해 살을 만지는 게 아니라 저의 고생을 위로하기 위해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전 그저 주부일 뿐인걸요. 저는 얼굴이 타오르는 부끄러움을 감추려 말을 더듬었습니다. 주부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직업이죠. 휴일도 없고 월급도 없으니까요. 준혁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한 잔 따라 건넸습니다. 물 좀 드세요. 라면이 꽤 맵습니다. 물잔을 받을 때 우리 손가락이 다시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저는 나무 먼지가 묻은 그의 손가락에서 탐욕스럽게 온기를 빨아들였습니다. 송진 냄새와 나른한 재즈 음악이 가득한 방에서
남은 라면 국물을 마시는 맞은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외도를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육체적인 외도는 아닙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라면이 결혼기념일 만찬보다 맛있다고 느낀 그 순간,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남편을 배신했습니다. 저는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제 영혼의 극심한 허기를 채워줄 양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달콤한 경단과 미완의 약속으로 끝났습니다. 다음에 야레향 화분을 올려둘 나무 선반을 하나 짜 드릴까요? 바닥에 두면 불쌍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옷의 미호를 나섰습니다. 두려움으로 뛰던 심장은 이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처럼 환희로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곧 다시 이곳에 오게 되리라는 것을요. 서울의 초여름 비가 쏟아졌습니다. 억수같이 퍼붓는 비와 천둥 번개가 마천루들을 젓고 고독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또 출장을 갔습니다. 이번엔 제주도입니다. 인스타그램에는 김 비서가 자기라는 애칭으로 5성급 리조트 체크인 사진을 올렸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오빠가 있어서 따뜻해라는 글과 함께요. 사진 귀퉁이에는 남편의 셔츠 소매와 낯익은 파텍 필립 시계가 얼핏 보였습니다. 전화기를 꺼서 소파에 던졌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뿐이었습니다. 비가 오니 이 넓은 집은 더욱 공포스러웠습니다. 강화 유리를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들어오게 해달라고 긁어대는 손톱 소리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배도 고팠지만 마음은 더 고팠습니다. 검은 화관감 싱크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 미치고 대담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서랍을 열어 스패너를 꺼냈습니다. 거의 쓰지 않는 공구함에서 이름을 아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싱크대 아래 배관 연결 부위를 잡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스스로 물었지만 손은 힘껏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휙. 물이 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이더니 이내 작은 물줄기가 되어 마룻바닥으로 튀었습니다. 정말 겁이 났습니다. 위층 남자를 부를 핑계를 만들려고 살짝 느슨하게만 하려 했는데 서투른 제가 고무 패킹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물이 더 세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스패너를 바닥에 던지고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빠르게 훑어 지난주에 저장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시끄러운 이웃 아저씨. 여보세요, 준혁 씨. 물바다가 될까봐 겁이 나고 제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더 겁이 나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희 집 수도관이 터졌어요. 남편은 집에 없는데 좀 도와주세요. 5분도 채 안 되어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준혁 씨가 나타났습니다. 흠뻑 젖은 채였습니다. 급하게 걸친 바람막이 점퍼, 비에 젖어 달라붙은 머리카락. 한 손에는 무거운 공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계단으로 뛰어 내려온 게 분명했습니다. 어딥니까? 인사할 겨를도 없이 그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물바다가 된 부엌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비싼 점퍼를 젖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고 좁은 싱크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사선이 망가졌다며 작게 욕을 짓씹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손전등을 비춰주었습니다. 밖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에 맞춰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됐습니다. 메인 밸브가 꽉 끼어서 좀 비켜보세요. 퍽. 그가 꽉 조이기도 전에 연결 부위에서 강력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물은 그를 정면으로 강타했고 저에게도 튀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얼굴과 목을 때리고 얇은 실크 원피스를 적셨습니다. 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다 젖은 바닥에 미끄러졌습니다. 단단한 손이 뻗어나와 제 허리를 낚아채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준혁 씨의 젖은 가슴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찰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수도 밸브는 잠겼습니다. 물 뿜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빗소리와 고급스러운 부엌 한가운데 서 있는 물에 빠진 생쥐 2마리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밀착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제 이마로 떨어졌습니다. 옷에서 흐른 물이 서로 섞여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흠뻑 젖은 셔츠가 살에 달라붙어 뜨거운 천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안경 너머 젖은 눈동자가 저를 꿰뚫을 듯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허리를 엉거주춤하지만 단단하게 받치고 있는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 급히 물러났습니다. 수건 좀 가져올게요. 욕실로 달려가 두꺼운 수건 2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준혁 씨는 일어나 얼굴에 물기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수건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닦지 않았습니다. 수건을 받아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다 젖으셨네요. 머리가 이렇게 젖으면 감기 듭니다. 그가 수건을 제 머리에 덮어주었습니다. 양손으로 수건 끝을 잡고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다정하고 조심스러워 심장이 아려왔습니다. 남편은 제 머리를 닦아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플 때도 도우미를 시켜 죽을 올리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빗속을 뚫고 온 데다 자신도 흠뻑 젖었으면서 저를 먼저 챙기고 있습니다. 머리를 닦아주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얼굴을 감싼 수건을 잡은 채 저를 들어 올려다보게 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비 냄새, 남자의 땀 냄새. 그리고 이제는 안전함의 냄새가 되어버린 익숙한 송진 냄새가 났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평소의 장난기는 사라졌습니다. 슬프고 깊고 고뇌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퉁퉁 부은 제 눈을, 눈가의 주름을, 그리고 제 영혼 속에서 몸부림치는 고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미선아.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존칭도 격식도 없이. 왜 당신 같은 여자가 자기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야 합니까? 그 질문은 예리한 칼날처럼 제 마지막 남은 방어막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왜냐고요? 편견이 두려워서입니까? 아니면 외로움이 두려워서입니까? 아니면 제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까?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와 뺨 위에 차가운 빗물과 섞였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흐느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 지쳤어요, 준혁 씨. 저 정말 너무 지쳤어요. 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준혁 씨는 저를 거칠게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저를 안았습니다. 모든 거리감, 모든 도덕적 장벽, 모든 두려움을 부서뜨릴 듯이 강하고 꽉 찬 포옹이었습니다. 그는 키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안고 젖은 제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의 커다란 손이 울음으로 들썩이는 제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미선입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 제 품 안에 있습니다.
빗소리와 천둥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 이웃집 남자의 품 안에서 지난 30년간 제가 공들여 쌓아온 도덕의 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팔을 뻗어 그의 등을 감싸 안고 흠뻑 젖은 옷자락을 꽉 움켜쥐며 탐욕스럽게 그의 향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육체적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포옹, 그 의지는 그 어떤 정사보다도 더 죄스럽고 달콤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소나기는 박사모님이라는 명함을 씻어내고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미선이라는 여자만 남겨두었습니다. 행복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짧았습니다. 그날 밤 소나기가 그치고 무지개가 뜨기도 전에 진짜 폭풍우가 닥쳤습니다. 새벽 3시에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는 제가 억지로 잠재우려 했던 가짜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 간호사의 목소리는 사무적으로 최 회장이 심각한 뇌졸중으로 쓰러졌음을 알렸습니다. 사건 장소는 회의실도 공사 현장도 아니었습니다. 제주도의 6성급 리조트 욕실에서 김 비서와 함께 목욕을 준비하던 중 쓰러진 것입니다. 경찰 말로는 그 여자는 이미 지갑과 파텍 필립 시계 그리고 그 운명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챙겨서 도망친 뒤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벌거벗은 차에 일그러진 얼굴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고 옆에는 다 녹지도 않은 정력제 약껍질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오만하게 살아온 남자에게 닥친 비극적이면서도 우스꽝스러운 결말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의료 헬기를 통해 서울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죽지는 않았지만 영혼의 절반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른쪽 몸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입은 돌아가서 제대로 된 문장을 말하지 못하고 그저 운걸거리는 무의미한 소리만 냈습니다. 그러자 독수리들이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긴급 귀국한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련된 명품 옷을 입고 진한 외국 향수 냄새를 풍기며 VIP 병실로 들어왔지만 눈에는 눈물 한 방울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어때요? 큰아들이 물었지만 눈은 아버지가 아니라 심박동 모니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회복 가능성은 뭐래요? 유언장 수정할 시간은 있었대요. 엄마. 딸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는데 아빠 상태가 이러면 민사행위 무능력자래요. 우리 당장 재산 후견인 절차 밟아야 해요. 회사 주식 떨어지면 큰일 나요. 저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빠, 아파요, 엄마 힘들죠?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아버지는 이제 그저 숨만 헐떡이는 거대한 자산 덩어리일 뿐이었고 급하게 처분하거나 보존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친척, 동료, 그리고 사회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 사모님 팔자도 기구하지만 힘내세요. 아내의 도리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조강지처로서 남편 잘 보살피세요. 저는 24시간 무료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저를 배신한 남자의 몸을 닦고 기저귀를 갈고 죽을 떠먹여야 했습니다. 최 회장의 일그러진 얼굴을 볼 때마다 통쾌함보다는 역겨움과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연민, 그리고 며칠 전 준혁 씨가 소중하게 잡아주었던 제 손가락 마디마디에 늙고 병든 냄새가 배어든다는 사실에 대한 역겨움이었습니다. 저는 제 집안에 감금당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간병에 집중해야 한다는 핑계로 집안 분위기를 밝게 한다며 아예 들어와 살았지만 실상은 저와 금고속 재산을 감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준혁 씨, 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남편의 대소변 전쟁을 치른 후 베란다로 몰래 나가 위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준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붉게 타오르는 담배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는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곤란해할까봐 문자도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서서 어둠 속으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침묵의 등대처럼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15cm의 콘크리트 천장 하나 차이였지만 거리는 만리 길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위층으로 달려가 그 송진 냄새. 나는 가슴에 얼굴을 묻고 실컷 울고 싶었습니다. 제 몸에 밴 지독한 병원 냄새를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 웅얼거리는 남편의 신음소리와 거실에서 들리는 자식들의 개상이 두드리는 소리가 저를 다시 생지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비극의 정점은 최 회장이 퇴원한 지 2주 후에 열린 가족 만찬이었습니다. 긴 식탁에는 온갖 산의 진미가 차려졌습니다. 여전히 와규 스테이크가 있었고 레드 와인이 있었지만 공기는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최 회장은 턱받이를 하고 휠체어에 앉아 일그러진 입가로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두 자식은 양옆에 앉아 고기를 썰며 중대사를 논했습니다. 엄마. 큰아들이 날씨 이야기하듯 태연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계산해봤는데 이 아파트 너무 넓고 관리비도 많이 나와요. 아빠도 이제 누워만 계시는데 엄마가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냥 파는 게 어때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손에 든 젓가락이 떨렸습니다. 팔다니? 그럼 엄마 아빠는 어디서 살고? 아빠는 최고급 요양원에 모시면 되죠. 전문 간호사가 있으니까 엄마가 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딸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제주도에 있는 그 낡은 별장에 가 계셔도 되잖아요. 공기도 좋고 노인네들 지내기 딱이죠. 집 한 돈으로 미국 쪽 투자금 좀 돌려막아야 해서요. 맞아요.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아빠도 이제 이렇게 됐으니 은퇴한 셈치고. 엄마도 이제 좀 쉬세요. 이 으리으리한 집 붙들고 있어 봤자 낭비잖아요. 저는 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눈이 뒤집힐 듯 커졌고 눈물이 고였으며 움직일 수 있는 왼쪽 손으로 식탁을 내리치려 했지만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불효막심한 자식들을 꾸짖는 걸까요? 아니면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는 걸까요? 저는 다시 두 자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비는 쳐다보지도 않고 태연하게 고기를 씹고 있었습니다. 격렬한 분노가 단전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체념, 인내, 희생, 그 모든 것이 거대한 폭약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들의 파렴치함이 마지막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쨍그랑. 저는 은수저를 식탁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금속이 도자기 접시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가식적인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두 자식이 놀라서 씹던 것을 멈추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밥 먹는데. 저는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혈관 하나하나에서 해방감이 폭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장대로 걸어가 붉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결혼 기념일 밤에 그 운명적인 상자였습니다. 저는 돌아와서 상자와 사진 뭉치를 식탁 한가운데,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스테이크 접시 옆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봐라.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고 강인하게 울렸습니다. 자식들이 집어들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내연녀에게 줄 다이아몬드 영수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들은 최 회장이 김 비서를 껴안고 있는 모습, 처자식을 욕하는 문자 메시지 내용,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몰래 작성해둔 이혼 소장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했지?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웃음이었습니다. 무슨 의무? 이 남자에게? 가족 돈으로 여자를 만나고 쾌락을 즐기며 지난 30년 동안 나를 고급 가정부 취급했던 이 사람에게?
저는 휠체어에서 떨고 있는 최 회장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너희들도. 저는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너희는 그저 아버지의 지갑과 이 집을 사랑할 뿐이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나이 들어서 노망 나셨어요? 아들이 벌떡 일어나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래, 나 늙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내가 늙어서 내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 가족의 이기심을 위해 단 1초도 더 낭비할 수 없다. 저는 약지에서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를 뺐습니다. 30년 동안 제 손가락에 창백한 자국을 남긴 반지였습니다. 저는 최 회장 앞에 레드 와인잔에 그것을 떨어뜨렸습니다. 봉당. 붉은 와인이 피처럼 튀었습니다. 현모양처로서의 30년 의무는 다했다. 이상. 지금 이 순간부터 박미선은 사직을 허가받겠다. 엄마, 어디 가려고요? 미쳤어요. 아빠가 저렇게 누워있는데. 딸이 소리 지르며 달려와 저를 막아서려 했습니다. 비켜. 바로 그때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초인종도 노크도 없었습니다. 제가 미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준혁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심플한 흰색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한 손에는 얇은 재킷을 들고 있었습니다. 폭풍우 속에 우뚝 선 산처럼 평온하고 듬직해 보였습니다. 송진 향기가 밀려들어 와 방 안의 와인 냄새와 가식적인 향수 냄새를 압도했습니다. 자식들은 얼이 빠졌습니다. 당신 뭐야? 남의 집에 함부로? 준혁 씨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제게 걸어와 저를 붙잡고 있던 딸의 손을 쳐냈습니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제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갑시다, 미선 씨. 여기가 너무 답답해서 야래 향이 시들어가고 있어요. 그는 돋보기 안경 너머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 자식들을 쏘아보았습니다. 이분은 당신들의 어머니이자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이지 이 아파트에 딸린 부속품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소중히 여길 줄 모른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분은 제 사람입니다. 그는 휠체어에서 웅걸거리는 최 회장을 힐끔 보았습니다. 경멸은 없었습니다. 승자의 연민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회장님. 이분을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회장님이 버린 보석을 제가 주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준혁 씨를 바라보고 반평생 저를 가두었던 그 화려한 감옥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요, 여보. 우리는 등을 돌려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자식들의 고함 소리, 그릇 깨지는 소리, 배신한 남편의 절망적인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보이지 않는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한남 더 힐로비를 걸어 나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의 공기는 여전히 매연투성이었지만 어찌나 달콤하게 느껴지던지요.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박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수 준혁의 연인 미선이었습니다. 아내로서의 30년은 이 이웃집 남자의 손을 잡고 빗속으로 걸어 나온 그 찰나의 용기보다 못했습니다. 1년 후. 사계절 내내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자유와 금빛 햇살을 실어 나르는 제주도입니다. 저는 언덕 중턱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에 버서 유리잔을 닦고 있습니다. 문 앞에 걸린 나무 간판에는 투박한 글씨로 나무와 꽃 카페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름도 금도금 로고도 없이 집 뒤편 작은 목공소에서 풍겨오는 짙은 송진 냄새와 갓 볶은
아라비카 커피 향만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제 손을 내려다봅니다. 예전의 화려한 네일 아트와 반짝이는 보석은 없습니다. 대신 짧고 깨끗하게 깎은 손톱 밑에는 오늘 아침 텃밭을 가꾸다 묻은 갈색 흙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제 손목을 짓누르던 파텍 필립 다이아몬드 시계. 그 옛 결혼 생활의 족쇄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제가 움직일 때마다 은은한 향을 내는 소박한 백단향 나무 팔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개업식 날 준혁 씨가 직접 한 알 한 알 깎고 광을 내어 선물해 준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차갑습니다. 나무가 따뜻하죠. 나무에는 결이 있고 나이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처럼 늙을수록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사장님, 커피 다 됐습니까? 공방 손님들이 기다리시는데. 뒷문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혁 씨가 톱밥 묻은 익숙한 가죽 앞치마를 두르고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조금 더 길어 뒤로 묶었고 희끗희끗했지만 얼굴은 혈색이 돌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뜨거운 밀크 커피를 쟁반에 올렸습니다. 다 됐어요, 목수 양반. 일 좀 쉬엄쉬엄 해요. 어제 허리 아프다면서. 아파도 즐거운 걸. 그가 윙크하며 커피 쟁반을 들고 나가면서 아무도 없는데도 제 뺨에 번개같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더 이상 진열장 속의 박사모님이 아닙니다. 저는 미선입니다. 일찍 일어나 식물에 물을 주고 관광객들에게 커피를 내려주고 오후에는 준혁 씨를 도와 가구 사포질을 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닙니다. 제 폐물과 주식을 판 돈으로 이 땅을 사고 목조 주택을 지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텃밭 채소와 항구에서 산 생선을 먹으며 단순하게 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지금처럼 부유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고 웃음이 많고 평화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수십억을 줘도 한 시간도 살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최 회장과 자식들 소식은 변호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한남 더힐 아파트는 회사 빚과 병원비를 갚느라 팔렸다고 합니다. 두 자식은 남은 돈을 나눠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고 최 회장은 중저가 요양원에 홀로 남겨졌답니다. 가끔 마음 한구석이 쌉싸름하지만 죄책감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법입니다. 그는 외도를 선택했고 무심함을 선택했기에 지금 고독을 돌려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입니다. 해질녘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카페는 본연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야레향 화분을 테라스의 나무 테이블로 옮겼습니다. 이 꽃은 제주도 기후가 잘 맞는지 쑥쑥 자랐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준혁 씨는 파도 모양을 정교하게 조각한 아름다운 나무 받침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태양이 바다로 잠기며 수평선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예전 아파트 베란다에서 보던 우울한 황혼이 아니라 장엄하고 찬란한 주황빛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흔들의자에 앉아 저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했습니다. 무슨 생각합니까? 파도 소리에 섞인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냥.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익숙한 송진 냄새를 맡았습니다. 사람들은 노년을 황혼이라 하고 저물어 간다고 하잖아요. 좀 슬프게 들려서요. 준혁 씨가 작게 웃으며 투박한 손으로 제 손을 깍지 껴 잡았습니다. 누가 황혼을 슬프다고 합니까? 저걸 보세요. 그가 불타는 수평선을 가리켰습니다. 황혼은 태양이 휴식하기 전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고된 하루 노동의 끝이자 밤의 파티가 시작되는 서막이죠. 별들과 달빛과 그리고 이 야레향 향기와 함께 말입니다. 그의 손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맞습니다. 태양은 꺼지는 게 아니라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요?
지난 30년은 폭풍우 치는 오전과 오후였을 뿐입니다. 이제 황혼이 내리니 제 인생의 파티는 진짜 시작인 셈입니다. 옆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웃을 때마다 눈가에 주름이 겹쳐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시끄럽고 가장 귀찮고 그리고 가장 멋진 이웃이 되어줘서 나도 고맙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여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 유리 감옥을 깨고 내게로 날아와줘서 바닷바람이 차가워졌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라는 연료로 타오르는 난로가 있었으니까요. 눈을 감고 이 충만한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차가운 결혼 생활에 갇혀 있거나 자신의 집에서조차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너무 늙어서 변할 수 없다거나 다시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말을 믿으세요. 인생은 숨 쉬는 횟수가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들의 합으로 측정됩니다. 자신을 가두는 벽이 금으로 되었든 다이아몬드로 되었든 부셔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쩌면 당신 인생의 바로 위층 혹은 바로 옆에 야레향 꽃가지 하나 들고 당신이 가장 배고플 때 따뜻한 라면 한 그릇 끓여줄 누군가가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30년 아내로 산 것은 실수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룻밤 이웃이 되고 그 후 수천 밤을 지기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운명입니다.